안녕하십니까, 윤석동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여러 차례 개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권리금과 관련해서도 명문화가 된 지도 이제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권리금을 이제 받으려 그러면은 이제 기존 임차인이, 상가 임차인이 이제 신규로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있는데, 여기 사실관계가 임대인의 신규로 주선한 임차인하고의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갑이 임대인으로부터 이제 서울에 있는 건물 1층을 임차를 합니다. 그리고 신규 임차인 병을 데리고 와서 이제 권리금 1억 1천만 원 받기로 하는, 이거는 기존 임차인이 받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받기로 약정을 했는데 임대인 을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갑은 때 부랴부랴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원래 이제 권리금을 받고자 하는 신규 임차인 주선, 이것도 만료 전까지, 임대차 기간 만료 전까지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갑이 또 신규 임차인 정을 데리고 와가지고 똑같이 이제 1억 1천만 원 권리금 지급받는 그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달라 했더니 임대인 을이 또 거절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기존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을 상대로 해서 니 때문에 권리금 못 받았으니 권리금 상당액을 내놔라 라고 이제 청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1심에서는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 갑한테 1억 200만 원을 지급해라. 2심에서는 임대인 을이 기존 임차인 갑에게 7,100만 원을 지급하라. 그리고 이제 권리금 주는 약정이 계약금 주는 날짜, 중도금 주는 날짜, 잔금 주는 날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그 계약금에 해당하는 거는 지연 손해를 계약금 주는 날 다음날, 중도금은 중도금 주는 날 다음날, 잔금은 잔금 주는 날 다음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이거는 이제 판례가 깨집니다.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방해를 해가지고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도 사실상 제한이 될 수 있다, 감액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임대인이 아무리 신규 임차인하고의 임대차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걸 방해한다 하더라도 원래 손해배상 액수가 임대차 종료 당시에 권리 이상을 초과할 수는 없는 거다 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 대한 지금 권리금 상당하게 손해배상이죠. 본질적으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그 기산일을, 소멸시효나 기산일을 당사자들이 계약한 그 날짜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임대차 종료시로 봐야 된다. 그래서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부터 지연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어렵게 구해와가지고 신규 임차인하고 이제 계약도 체결해서 임대인만 도장 꽉꽉 찍어주면 되는 상황인데,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을 했느냐, 방해했냐, 이거는 이제 조문이 있습니다. 이제 상가임대차법 10조의 4를 보면은 4의 1항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이거는 이제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임대인 역시도 신규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이 데리고 온 신규 임차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 유형이 적혀져 있습니다. 임차인이 자력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임차인이 내가 봤을 때 불성실해 보여. 이런 거. 그리고 그다음 임대인이 스스로 권리금을 주고, 또는 임대인이 나 이거 1년 반 이상 상가 놀릴래, 이렇게 한다든지, 몇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근데 이 사례의 경우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건데, 자, 그 금액은 어떻게 정하느냐? 이거 상가임대차법 10조의 4에 있습니다. 10조의 4에 보면은 사망,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그러니까 저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가지고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이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행사해야 한다고 해서 소멸시효 규정도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10조의 4 사망사항에 금액은 어떻게,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대법원은 이 조문에 충실해서 상가임대차의 경우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임대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문에 충실하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연 손해를 물리는 것도 조문에 충실하게 해석을 해서 임대차가 종료 다음 날로 된 거 인정하고, 그 다음에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액수도 당사자가 약정한 것과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 당시 그 인근의 권리금 시세 뭐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되겠죠. 그 중에서 낮은 금액을 합니다. 낮은 금액을. 그래서 요 사례는 아마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한 권리금은 1억 1,000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은 임대차 종료 당시에 권리금 시세라고 할까요? 그러면 그게 7,100만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인정했고, 그리고 손해배상이다 보니 아무리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은 항상 책임 제한의 법리가 있거든요. 손해배상은 100% 인정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실무에서. 좀 깎이면 깎였지. 그래서 그런 제한 법리들이 된 것인데, 이 사례는 그냥 법제처나 이런 데서 Q&A 이렇게 질문하면들이 소속 변호사들이 답해주고 이런 것들에서 이 권리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니 없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대법원 판례가 아마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임대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과 그 다음에 지연 손해금의 어떤 발생 시기,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판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리딩 케이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딩 케이스는 이제 분쟁이 생겨가지고 이제 최초로 판단한 것인데, 향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판례가 누적되고 또 변호사들이 주장을 법리를 좀 개발해서 주장하고 그러면 이제 권리금 액수도 이렇게 좀 달라지고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여하튼은 권리금 회수가 불발됐을 때 기존 임차인은 어떻게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액수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이 부분에서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